안녕하십니까. 스토리가 있는 뉴스, 송앵커의 스토리 뉴스 시작합니다. 2인 1조, 야간이동 금지, 상시 주변 경계. 어디서 많이 듣던 얘기 같지 않습니까? 네. 군대에서 어떤 작전에 나갈 때 지시하는 그런 전달 사항 같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런 전달 사항이 작전 나간 군인이 아니라 LA로 여행 온 한국 관광객들에게 전달되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잠시 후에 전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일본의 오염수 방류를 그렇게 지지하는 듯한 입장을 보이고 있는 미국. 그런데 이 미국의 일본 수산물 수입 현황을 보니까요, 상당히 의외의 결과가 드러났습니다. 이 역시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라겠고요. 자, 정치권에서는요, 트럼프 전 대통령이 내년에 자신과 관련된 재판이 끝나기 전에 대선 후보로 확정될 수 있을 전망입니다. 대선과 재판의 연관 관계 등을 잠시 후에 역시 알아보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출석 체크해 주신 열혈 구독자님들께 감사드리고요. 또 처음 오신 분들은 오늘 구독 잊지 마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첫 소식 바로 갑니다. 팬데믹 이후에 미국을 찾는 한국인 여행객이 크게 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걸 알고 이들을 노린 절도 행각이 또 같이 늘어나고 있어서 LA 총영사관이 특별 주의를 당부하고 나섰습니다. 바로 몇 가지 피해 케이스를 전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달 중순 LA 다운타운 유니온역을 찾았던 한국인 여행객 김모 씨. 역 주변을 걷던 김 씨는요, 뒤에서 갑자기 다가온 누군가에게 가방을 날치게 당했습니다. 고풍스러운 유니온역을 신기한 듯 쳐다보면서 앞만 보고 천천히 걷던 김 씨는 미처 방어할 여력도 없었습니다. 자, 또 다른 케이스. 베벌리힐스를 찾은 한국인 여행객 이모 씨. 이모 씨의 가족은 명품 샵들이 있어서 비교적 안전해 보이는 그 주변 환경에 긴장이 많이 풀렸었다고 합니다. 이 씨는 베벌리힐스의 사인과 그리고 주택가 등을 돌면서 인증샷을 여러 장 찍었다라고 합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한국에서 하던 것처럼 렌터카 이 차 안에 가방을 놓고 내렸는데 차로 돌아가 보니까 모두 다 도둑 맞았다라고 합니다. LA 총영사관에 따르면 올 들어서 지금까지 총영사관에 접수된 한국 국적자 사건, 사고, 피해 사례는요, 절도 20건, 강도 4건, 폭행 3건, 살인사건 1건 등 있었습니다. 총영사관 측은 이 신고를 꺼리는 이들까지 포함한다면 실제 피해는 더 클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여행객의 가방이나 쇼핑 물품 그리고 지갑 등을 노리는 절도도 기승을 여전히 부리고 있습니다. 자, 총영사관에 따르면 절도범은 LA 전역 장소를 가리지 않고 여행객을 노리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여행객인지 여기 사는 사람인지 그들은 보면 한눈에 단박에 알아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렌터카에서 가방과 귀중품을 훔쳐가는 절도는 수시로 발생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로 인해서 신분증이 든 지갑이나 여권을 분실한 여행객은 LA 총영사관 긴급 여권 발급을 요청해서 여러 가지 불편을 감수해야 한다고 합니다. 급기야 LA 총영사관 측은 안전 유의 공지를 통해서 LA를 여행하는 여행객과 동포들은 가급적 야간 이동을 자제하고 가급적 2인 이상이 함께 동행을 하며 주변 경계를 절대 늦추지 말라라고 당부했습니다. 자, 이 동시에 2인 이상이 일조가 돼서 동행하라. 또 주변 경계를 늦추지 말라. 이거요, 제가 오래전 군대에 있을 때 듣던 얘기랑 똑같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한국보다는 이건 미국의 치안이 안 좋은 건 사실인데요. 더불어서 이제 LA나 뉴욕, 시카고, 샌프란시스코 등 대도시의 치안은 사실 더 안 좋으니까 이런 그 군대에서나 들을 법한 그런 조언이 나오는 그런 웃지 못할 상황까지 생기게 된 겁니다. 한국과 미국의 치안 얘기를 하다 보니까 한 가지 생각이 나는 게 있는데요. 미국에서는 차에서 내려서 어디를 들어갈 때면 차 안에 가방이나 서류 봉투 같은 거를 보이게 두지는 않는 게 그게 기본이지 않습니까? 트렁크에 놓는다든지 예를 들어서 백팩을 앞좌석에 그냥 놓고 내려서 어디를 들어간다든지 007 서류 가방 같은 거를 뒷자리에 놓고 내린다든지 그렇게 안 하는 게 습관처럼 이 미국에 살고 있는 우리는 되어 있는데요. 몇 년 전에는 한국 방문 시에 제가 친한 후배랑 지방을 다녀올 일이 있었는데 이 후배가 이제 사업을 하는 후배라 차 안에 각종 서류는 물론이요. 007 서류 가방 같은 것도 있었고 또 지방을 가는 길이니까 간단한 개인용품을 넣은 이 백팩까지 차 안에 있었는데요. 이걸 그냥 다 차 안에 그냥 다 놔두고 내려서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휴게소 안으로 우리가 같이 들어가는 겁니다. 저는 깜짝 놀라서 야, 이거 다 차 안에 놔두고 내리면 어떡해. 전부 안 보이게 트렁크 넣어야지. 했더니 이 후배가 어이없다는 표정으로 왜 그래야 되는데요? 라고 반문하던 그 표정을 저는 몇 년이 지나도 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 순간 저는 여기 한국이지
라는 생각을 뒤늦게 깨달았습니다. 한국에서는요, 뭐 카페에서 노트북으로 컴퓨터 작업을 하다가 그대로 놔두고 뭐 잠깐 화장실 다녀오는 그런 일들은 아주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누가 안 가져갑니다. 외국의 어떤 유튜버들이 이걸 테스트해 보려고 실제로 한국에서 뭐 크게 무슨 뭐 스타벅스나 이런 거 아니어도 이름 없는 그런 카페에서 앉아서 노트북 막 하다가 일부러 영상을 켜놓고 일부러 살짝 화장실을 가서 이렇게 보니까 정말 10분, 20분이 돼도 아무도 안 가져가는 걸 깨달아서 그 영상을 또 올려서 또 이게 크게 히트를 친 그런 적도 있었습니다. 물론 이제 한국은 CCTV가 워낙 철저하게 되어 있으니까 가져가도 금방 잡힐 것 같으니까 뭐 그런 면도 있겠습니다만은 사실 뭐 미국 카페도 CCTV 있죠. 내부에는. 그러나 그래도 아마 그 노트북 테이블에 놔두고 한 5분, 10분 자리를 비우면 제 생각에는 100% 없어질 겁니다. 미국에서는요. 네. 자, 다시 앞서 저희가 전해드린 그 뉴스로 돌아가서요. 그러니까 이제 그 LA 총영사관의 영사님이 그야말로 군대에서나 들을 법한 2인 1조 이동해라, 주변 경계를 늦추지 마라 하는 그런 조언을 하는 건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한국에서 잠시 여행 오신 분들은 제가 한국에서 미국식으로 과잉 조심했듯이 그분들은 여기에서 한국식으로 과잉 안심하실 수 있습니다. 한국에서 하던 식으로 그냥 편하게 하는 거죠. 자, 그런데 생각해보니까 과잉 조심, 과잉 안심, 이거 지금 제가 막 생각나서 만든 말인데 하고 나니까 괜찮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네, 자, 과잉 안심은 하지 마시고요. 조심은 많이 해서 나쁠 건 없습니다. 네. 한국에서 미국으로 여행 오시는 분들은 또는 미국에서도 조용한 외곽 지역에서 사시다가 가끔 뭐 다운타운 쪽으로 외출을 하시는 그런 분들 이럴 때 반드시 좀 지나친 것 같아도 과잉 조심 하시기 바랍니다. 네. 자, 그럼 과잉 안심해도 되는 한국으로 자연스럽게 잠깐만 갔다 와 볼까요? 네, 한국을 방문하는 한인 시민권자 등 미국발 한국 관광객이 팬데믹 이전 수준을 완전히 회복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코로나 사태 이후 처음으로 지난 4월 월간 방문객이 10만 명을 넘겼습니다. 한국을 방문한 방문객. 자, 올해 들어서 총 62만여 명의 미국인이 한국을 방문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한국관광공사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7월까지 한국을 찾은 미국인 관광객, 여기서 말하는 미국인 관광객은 뭐 저처럼 시민권을 가진 한국 사람들도 다 포함됩니다. 이제 국적별로 구분한 거니까요. 자, 한국을 방문한 미국인 관광객은 올해 61만 8,688명으로 2002년, 즉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서 무려 168% 증가했습니다. 팬데믹 전이었던 2019년 같은 기간에 60만 5,909명보다 2.1% 오히려 높은 수준입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한국을 찾는 방문객들이 코로나 이전 수준을 완전히 회복해서 오히려 조금 더 늘었다라는 것까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올해 7월 한 달간 한국을 방문한 미국인은 10만 4,800명으로 지난해 7월 한 달 5만 3,900명과 비교해 봤을 때 94% 거의 2배 정도 늘어났습니다. 이 역시 2019년 7월, 즉 팬데믹 이전 97,400명보다 오히려 7.6% 많은 수치입니다. 회복을 넘어서서 조금 더 증가했다라는 것이죠. 자, 올해 한국을 방문한 미국인 관광객 61만 8,688명을 자, 연령별로 구분을 해 볼까요? 그렇게 해보면 61세 이상이 10만 224명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그리고 51세부터 60세까지 그룹이 96,516명으로 그 다음으로 많았습니다. 즉 50대 이상이 가장 많았다라는 편이죠. 참고로요. 한국을 방문한 미국인의 1인 평균 지출 경비는 얼마나 될까? 이건 뭐 평균이니까 더 쓰시는 분도 계시고 조금 저렴하게 쓰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평균으로 보니까 1인 경비가 약 4,354달러였습니다. 네, 한국 여행하려면 비행기를 타야 하죠. 비행기를 타야 하는데 이제 엊그제요. 비행기가 그 난기류로 승객들이 대거 부상까지 당하는 사고가 있어서 하나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이탈리아 밀라노를 출발해서 미국 애틀란타로 향하던 이 델타 여객기가 착륙 직전에 극심한 난기류를 만나서 승객과 승무원 등 11명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연방항공청에 따르면 이틀 전 그 델타 항공 소속 A350 여객기가 이탈리아 밀라노에서 이륙해서 미국 애틀란타로 향하던 중에 애틀란타 거의 다 도착할 때쯤이었던 그 애틀란타 공항에서 약 한 40마일 떨어진 상공에서 극심한 난기류를 만났습니다. 여객기는 이후에 무사히 공항에 착륙을 했습니다만은 착륙 직후 승객과 승무원을 포함한 11명은 즉시 병원으로 이송돼서 치료를 받았습니다. 자, 보통 비행기를 타면
이륙할 때는 뭐 당연히 안전벨트 매라라는 안내방이 나오죠. 그리고 착륙할 때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이제 기내에 안전벨트 착용 경고등도 땡 하고 켜지죠. 그런데 이제 이게 이륙 후 한 10분 정도 지나면 경고등도 꺼지고 승객들도 안전벨트를 하나씩 풀기 시작합니다. 뭐 그래도 승무원들이 그러면 안 돼요. 매세야 돼요. 이렇게 뭐 저지하지도 않고요. 심지어 이제 한두 시간쯤 지나고 나면 기내에 불을 다 끄고 이제 취침하는 시간이 되잖아요. 그때 되면 거의 90% 이상이 안전벨트를 다 풀고 잠을 주무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러지 마세요. 경고등이 꺼졌고 또 불을 끄고 자는 시간이라 하더라도 안전벨트 하고 주무시는 게 좋습니다. 이 난기류라는 게요. 물론 뭐 35,000피트 이상 올라가면 웬만하면 뭐 난기류가 없기는 합니다만은 이 난기류 외에도 이 에어파켓이라고 해서 비행기가 예상치 못하게 갑자기 밑으로 푹 내려가는 그런 순간도 있습니다. 무슨 기체결함 이런 거 아닙니다. 실제로요. 이전에 제가 이제 취재기자 시절에 한국에서 온 대한항공 여객기가 중간에 이 난기류도 아닌 앞서 말씀드렸던 그 에어파켓이라는 것을 만나서 기체가 갑자기 아래로 푹 내려가는 그런 상황을 겪게 됐었습니다. 그때 안전벨트 안 하고 주무시던 많은 승객들이 순식간에 머리가 천장에 쾅 부딪히면서 부상을 입거나 공중으로 붕 떴다가 의자 옆으로 그냥 떨어지는 등의 사고를 겪었습니다. 그래서 LA 공항에 도착하자마자 이 수십 명의 한인들이 인근 미국 병원에 입원하는 그런 상황도 제가 봤습니다. 기내에서는 그러니까 이제 반드시 뭐 이 착륙 시가 아니더라도 주무실 때도 안전벨트 하고 주무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답답하면 조금 느슨하게 해놓고 주무시는 건 괜찮습니다. 최소한 그런 상황이 발생했을 때 공중에 붕 뜨는 그런 사고만은 막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이 난기류나 이 에어파켓으로 인한 기체 요동은 뭐 누구 잘못이라고 할 수도 없습니다. 기체 결함도 아니고 여객기가 비행하면서 언제 어디서든 겪을 수 있는 상황이니까 이 안전벨트 비행기 운항 시에 안전벨트 우리가 이제 운전할 때 자동차 운전할 때 안전벨트 꼭 하잖아요. 이 자동차 운전 시에도 꼭 안전벨트 하시지만 비행기 기내에서도 그냥 웬만하면 조금 느슨하게 하더라도 계속 하고 있는 거다. 그렇게 생각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다음 스토리는 보너스 스토리나 또는 제가 가끔 하는 그 뭐 짜투리 뉴스나 이런 것은 아니지만 짧은 스토리에 대한 소 제목을 제가 붙여봤습니다. 소 제목은 미국은 이미 하고 있었다로 정했습니다. 스토리를 듣고 나면 아마 잘 이해하실 겁니다. 자, 어제 일본 주재 미국 대사는요, 일본 정치인들과 함께 일본에서 그 점심 식사를 후쿠시마산 수산물로 하는 그 모습을 언론에 공개했습니다. 쇼맨십을 발휘한 거죠. 제가 쇼맨십을 발휘했다라고 해서 비하하거나 비난하는 거 아닙니다. 그렇게 표현한 거는 절대 비하할 의도는 없습니다만은 다만 점심 식사라는 건 뭐예요? 그냥 밥 먹으면 되는 건데 그것도 뭐 매일 먹는 일상의 하나 과정이잖아요. 그런데 이걸 굳이 기자들을 불러다가 사진 찍고 영상 찍고 뉴스에 올리고 하는 그 자체가 평소에 안 하던 것을 특별히 하면서 보여주기를 한다라는 그런 의미로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자, 아무튼 후쿠시마산 수산물로 미국 대사가 점심 식사하는 모습이 일본 전역에 공개되자 많은 일본인들이 야, 정말 미국은 일본의 오염수 해안 방류에 대해서 일본을 지지해주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미국은 정말 일본의 수산물을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걸까요?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통계가 있습니다. 국제 정세와 외교 문제 등 여러 가지를 감안해서 지금 일본을 편들어주는 단순히 립 서비스를 하는 거지 속마음은 아닐 것이다 라는 그런 통계가 있습니다. 자, 일본 정부와 도쿄전력이 지난 24일부터 후쿠시마 제1원전 오염수 해양 방출을 시작했잖아요. 그러나 사실 이 해양 방출은 지난해 말부터 사실상 결정이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일본 정부가 그렇게 지난해 말부터 확정을 지어놓고 계속 발표를 해왔으니까요. 그런데 조사 결과 그때부터 조용히 일본산 농수산물 수입을 계속 줄여나간 나라가 있습니다. 그 나라는 다름 아닌 미국이었습니다. 일본 농림수산성이 발표한 일본 수산물 수출 감소가 큰 주요 국가라는 이 데이터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1월부터 6월까지 일본산 농수산물 수입의 감소 폭이 가장 큰 나라는 미국이었습니다. 감소액은 일본 돈으로는 83억엔, 또 달러로 친다면 약 한 7천만 달러 수준이었습니다. 미국의 수입의 감소에 기여한 주요 품목은 일본산 쌀로 만든 사케를 비롯해서
가리비, 조개 또는 뭐 어묵 등 평소에 일본이 수출을 많이 하던 그런 수산물이었습니다. 올해 상반기는 일본 정부와 도쿄 전력의 원전 오염수 방출이 내내 예고돼 있던 그런 기간이다라는 걸 앞서도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그 기간 동안 그 와중에 이 나라들은 어떤 생각을, 미국을 말고 이제 지금 다른 나라 잠깐 얘기할게요. 미국을 말고 지금 말씀드리려고 하는 그 요 몇몇 나라들은 그런데 어떤 생각, 무슨 생각을 하고 있었는지 수입을 늘리고 있던 나라도 있었습니다. 자,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일본 수산물 수입이 증가한 곳 1위는요, 홍콩. 약 2천만 달러 상당이 오히려 올 상반기에 수입이 늘었습니다. 그리고 2위는 중국. 약 1,800만 달러 이 상반기에 늘었고요. 그리고 3위는 바로 한국이었습니다. 한국은 약 5천만 달러 상당의 일본산 수산물 수입이 올 상반기 때 늘어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우리가 밝힌 게 아니라 일본이 그렇게 밝혔습니다. 이 중에 이제 홍콩과 중국은 최근 이제 일본산 수산물 수입 제한 조치가 단행됐죠. 오염수 해안 방류 이후에. 그렇기 때문에 이제 하반기에는 뭐 당연히 얘기가 달라지겠습니다만은 그 전까지는 그랬다는 것입니다. 일본의 오염수 해양 방류가 사실상 결정되었던 그 지난 상반기 6개월 동안 대부분 국가의 일본산 수산물 수입액은 어떠한 이유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늘었습니다만 상반기에 유독 미국에서는요, 소리 소문 없이 수입이 줄어들고 있었던 것입니다. 미국은 일본의 오염수 방류, 그 지지 의사를 여러 차례 밝히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같은 소위 립 서비스 그 뒷면에 미국은 올 초부터 일본산 수산물 수입을 일찌감치 줄이고 있었음이 드러난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이 뉴스에 대한 소제목, 미국은 이미 하고 있었다를 이제 이해하실 거라 봅니다. 자, 그럼 자연스럽게 그럼 미국 정치권 스토리 알아보겠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대선 뒤집기 혐의에 대한 유죄 여부가 법원에서 결정되기 전에 공화당의 대선 후보가 사실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워싱턴 포스트와 뉴욕 타임스는 어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내년 3월 4일 시작하는 그 재판이 끝나기 전에 공화당 대선 후보로 결정되는데 필요한 대의원수를 확보할 수 있다라고 전망을 했습니다. 이건 무슨 뭐 정치적인 색깔을 배경으로 나온 그런 분석은 아니고요. 철저히 그 경선 스케줄과 재판 스케줄을 놓고 분석한 결과입니다. 미국은 주별로 이 코커스나 이 프라이머리를 열고 여기에서 승리한 후보가 그 주에 할당된 대의원들을 싹 다 가져가는 소위 위너 테이크스 잇 올이라는 그런 정책을 하죠. 공화당 경선 일정을 보면 내년 1월 15일 아이오와를 시작으로 해서 5개 내지 뭐 7개 주가 그 첫 재판이 열리는 3월 4일 전에 코커스, 당원대회라고 하죠. 이 코커스 또는 예비선거, 이 프라이머리를 그 전에 열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제 재판 바로 다음 날인 3월 5일은 가장 많은 코커스와 프라이머리가 열리는 슈퍼 튜즈데이입니다. 이날에는 대의원이 가장 많은 이 캘리포니아주를 비롯해서 텍사스도 많습니다. 그 대형 주를 포함해서 무려 15개 주가 지지 후보를 결정합니다. 거의 결정적인 날이 바로 재판 시작 다음 날인 3월 5일입니다. 이 슈퍼 튜즈데이가 끝나면 전체 대의원의 거의 절반이 후보들에게 배정되는데요. 지금까지 여론조사에서 압도적인 1위를 달리고 있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사실상 이때 승리를 결정지을 가능성이 매우 크다라는 얘기입니다. 이 얘기는 내년 조지아주의 그 트럼프 관련 재판 시작인 3월 4일 이후에 얼마 안 가서 바로 다음 날 또는 뭐 얼마 안 가서 트럼프는 공화당 대선 후보로 낙점될 거다라는 스케줄상의 분석입니다. 그렇다면 일국의 대선 후보 자격으로 재판을 계속 받아나가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할 터인데요. 그 재판의 최종 결론은 그러면 대선 전에 내려질 수 있을지 아니면 대선 이후로 미루어질지 이제는 그게 남아있는 주목할 만한 부분입니다. 자, 이어서 짜투리 스토리 한 가지 전해드리겠습니다. 잠시 캐나다로 가볼까요? 캐나다의 한 자동차 도로 위에 난데없는 꿀벌 500만 마리가 쏟아져 일대에 초비상이 걸리는 소동이 있었습니다. 이틀 전 아침 6시쯤 캐나다 동부 온타리오주 토론토 서쪽 벌링턴시의 그 도로에서 벌통을 운반하던 트럭이 벌통을 떨어뜨리는 바람에 이 일대가 벌떼로 뒤덮였습니다. 이 트럭은요, 벌이 가득 찬 벌통을 대량으로 운송하다가 밧줄이 느슨해지면서 벌통을 도로 위에 쏟아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벌통을 순식간에 벗어난 이 벌떼는요, 순식간에 이 일대를 뒤덮었습니다. 무려 500만 마리가.
운전자 신고로 경찰이 출동했지만 경찰도 처음 겪는 그 사고 현장이라면서 매우 당황하기는 마찬가지였습니다. 경찰은 그래서 결국 인근에 그 있을 만한 모든 그 양봉업자들을 다 수소문해서 이들에게 도움을 청했습니다. 그리고 약 1시간 뒤 인근의 양봉 전문가들이 자원봉사자로 속속 도착했습니다. 그래서 벌떼를 벌통으로 모아들이는 작업을 펼쳤습니다. 그러면서 가까스로 현장이 수습이 되었습니다. 당시 상황이 얼마나 심각했냐면요. 벌통을 벗어났던 그 벌들은 무려 500만 마리 정도였습니다. 때문에 이 벌떼의 공격을 피해서 벌떼 공격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 이 일대에 행인과 차량 통행이 몇 시간 동안에 완전히 차단된 채 작업이 계속됐습니다. 3시간 후에나 상황이 정리됐습니다. 경찰은 그러나 이 오후 늦게까지도 주변 주민들과 차량 운전자들에게는 창문을 내리지 말고 꼭꼭 닫고 만일에 모를 남아있는 벌떼의 피해를 예방하라라고 계속 공지하기도 했습니다. 이 경찰을 도와서 수습 작업을 도왔던 그 양봉업자 루크 피터스라는 사람은요, 벌떼를 수습하기 위한 첫 작업은 여왕벌을 찾아내는 일이었다라고 말했습니다. 자, 이 부분이 이제 흥미로운 부분입니다. 그래서 경찰이 물었습니다. 왜 당신들은 오면서 우왕좌왕하는 우리와는 달리 당신들은 어떻게 척척척 일을 했습니까? 포인트가 뭐였습니까? 비결이 뭐였습니까? 했더니 그 양봉업자란 말했습니다.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 여왕벌을 찾는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나머지 벌들은 여왕벌을 따라서 움직이기 때문입니다. 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서 그는 오늘 고생을 더한 쪽은 누구보다 벌들이었습니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경찰이 무슨 얘기예요? 했더니 예기치 못한 사고로 벌통을 벗어나게 된 그 벌들의 입장에서도 매우 놀랐을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양봉업자는 다르긴 다르시죠. 네. 자, 경찰은 트럭에 고정했던 밧줄이 느슨해지면서 벌통들이 한꺼번에 쏟아져 내린 것 같다라면서 이 트럭 운전자는 화물적재 부실 등의 그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서 입건했다라고 전했습니다. 자, 이어서 보너스 스토리 들려드리겠습니다. 오늘 보너스 스토리의 제목은 제가 이렇게 정했습니다. X, 이래도 사용해야 하나? 라고 정했습니다. 자, 일론 머스크의 소셜미디어, 이 SNS가 옛날에는 이제 트위터였잖아요. 일론 머스크가 소유한 게 트위터였는데 최근에 이름을 바꿨습니다. X라고. 그러니까 제가 이제 지금부터 X라고 표현할 때마다 트위터를 말하는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X가 개인정보 보호 정책을 변경해서 생체 정보 등을 수집하기로 했다라고 블룸버그 통신이 보도했습니다. 이 X는 새 개인정보 보호 정책에 대해서 이용자의 동의를 근거로 안전과 보안, 식별 목적으로 생체 정보를 수집하고 사용할 수 있다라고 공지하고 있습니다. 다른 테크 기업들은 이용자의 얼굴, 눈, 지문 등에서 얻는 정보를 설명하기 위해서 생체 정보를 수집할 수 있습니다라고 이렇게 좀 구체적으로 용어를 사용하고 있지만 이 X는 생체 정보에 대한 구체적인 정의를 규정하지 않고 설명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 말은 얼굴, 눈, 지문 외에도 얻을 수 있는 모든 생체 정보는 다 수집하겠다라는 뜻입니다. X측은 이 정책을 변경한 것에 관해서는 추가적인 설명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X는 이용자의 생체 정보 수집 방법과 활용 방안 등에 대해서도 아직 공식적으로 발표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일리노이 주에서 거주하는 이용자들은 지난달 이 X를 상대로 자신의 생체 정보들을 동의 없이 부당하게 수집, 또 저장, 그리고 사용했다라면서 클래스 액션, 집단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들은 소장에서 X가 고의적이든 아니든 트위터에 업로드된 얼굴이 포함된 모든 사진에서 생체 인식 정보를 수집 또는 저장한다는 사실을 개인들에게 적절하게 알리지 않았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자, 일리노이주 이용자들의 이번 집단 소송이 어떻게 진행될지 매우 주목되는 부분입니다. 왜요? 그거는 일리노이주 소송을 제기한 그들뿐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해당되는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이전에는요, 개인정보라고 하면 이름, 주소, 그리고 심하게는 소셜 넘버 또는 은행 정보 같은 게 이제 빠져나가는 걸 우려했었는데 이제는요, 좀 달라졌습니다. 개인정보라는 그 틀 안에는요, 나의 생체 정보까지 포함되는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어찌됐건 나의 생체 정보를 누군가에게 주게 되는 그런 상황에서도 트위터, 아니 이제는 X라고 말씀드렸죠. 그 X를 계속 이용해야 하나? 이걸 이용하는 사람들 중에는 정치인, 연예인 등 유명인들도 많은데요. 이게 정말 선하게만 사용될까?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사실 트위터는 과거에 트럼프 전 대통령이 제일 많이 사용했죠. 그래서 트위터 정치라는 말까지 나왔었는데요.
트럼프 전 대통령은 지금은 이제 자신이 만든 자체 SNS 앱인 트루스 소셜이라는 걸 사용하기 때문에 더 이상 이 트위터, 즉 지금 X죠. X 사용을 안 하니까 상관없겠습니다만은 그 외에 다른 유명인들의 경우, 아니 꼭 유명인이 아니더라도 우리 모두의 그런 생체 정보를 누군가가 한 사람이 독점으로 갖고 있다라는 것은 자칫 악용될 소지가 매우 높다라는 생각 때문에 아주 위험하다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일론 머스크가 이러다가 정말 일내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트위터라는 이름에서 X라는 이름으로 바꿀 때부터 뭔가 좀 이상하긴 했습니다만 말입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영상 끝까지 이렇게 함께 해주신 우리 열혈 구독자님들, 제가 댓글을 보고 어느 정도는 압니다. 어떤 분들이 참 열혈 구독자님들인지 어느 정도는 압니다. 그래서 아이디를 보면 좀 아는데, 제가 뭐 지금 아이디를 다 불러드리지 못함을 양해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그분들에게는 오늘도 역시 특급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도 구독 안 하신 채로 그냥 이렇게 살짝 보기만 하시는 분들은요, 오늘은 구독 잊지 마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벌써 주말입니다. 내일 토요일도 짧지만 제가 재미있는 주말 특집 준비해서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유튜브가 제가 이제 조금 익숙해지니까 요즘 저도 재미있네요. 내일 주말 특집으로 만나 뵐 것을 약속드리면서 스토리가 있는 뉴스, 송혜코의 스토리 뉴스, 오늘 영상 마칩니다.